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는 미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부과한 관세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인 대한민국으로선 미국을 둘러싼 정세 변화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전문가이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시작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여러 관측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요. 핵심 지지층 긍정적 평가를 할 텐데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떤 평가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평가가 상반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 컴퓨터 메인 화면에다가 미국 내 진보 언론, 그다음에 네. 보수 언론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주제는 같으나 상반된 톤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걸 보는데 우리한테는 주로 진보 언론 쪽의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죠. CNN이라든지 네. 좀 거론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스라든지 이런 네네. 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미국의 정치 한국화 심한 그 환경을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뉴스라든지 좀 그 온건 보수를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네. 또 뉴욕 포스트라든지 좀 센 이런 데를 보면 완전히 그 톤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는 미국은 물론 우리는 관세라든지 네. 동맹 현대화 대외 정책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부정적일 것이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하고 이민이라든지 여타 사회 부분에 있어서 법과 질서를 세우고 뭔가 좀 전통을 강조하고 너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을 보다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상당히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것은 절반의 미국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래도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이 저래도 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는 동력은 뭘까? 지지층이겠죠. 예, 그런 부분. 네. 얼마나 튼튼하길래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적 동학은 어떻길래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도 견제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네. 상당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CNN, 뉴욕 타임즈가 미국의 전부가 아니다. 팍스 뉴스도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시원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성 그 지지층들이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워싱턴의 그 기득권층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그런 것들을 또 트럼프가 파고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좀 관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네. 어떤 정책을. 그런데 행정부는 충성파들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네. 의회도 공화당이 여당이잖아요. 차이가 크진 않지만 네. 야당하고 어쨌든 과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법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여당에 대해서 갖는 장악력이 일기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공화당은 트럼프당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연방 대법원 사법부까지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요.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해주는 데인데 거기 그 대법관이 9분인데 네. 그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공석이 생길 때만 지명할 수 있는데 모든 지명권을 대통령이 갖습니다. 미국은. 네네. 그래서 진짜 운이에요. 공석이 생길 때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하면 보수 성향이고 네. 진보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지금 진보 성향 아니겠습니까? 네네. 현재 9분 중에 6분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보수로 예, 저기 저 따로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보수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네. 행정부, 입법부, 우호적인 사법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그 영향력이 워낙 세고 우호적인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진짜로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론이 조금 흔들리는 게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추구하고 싶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정치적 견제가 없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네. 자, 지금 무엇보다 우리 관심을 끄는 현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 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관세 이게 과연 정당하냐 적절하냐를 미국 대법원이 따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9명 대법관 중에 6명이 보수 색채 보수 그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3명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뭐 클라렌스인가요? 뭐 해가지고 한 2명이 되게 또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심, 2심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관세를 행정부가 부과하는 것이 권한 남용이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권한 남용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 행정부가 이제 항소를 한 건데 이제 마지막 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1심, 2심이 똑같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무적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9분 중에 6분이 보수 성향이고 만약에 법리적으로는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것이 위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을 때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깨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존립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그 위험을 사법부가 이제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기본적으로는 의회 권한이다. 이거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관세 부과하는 건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저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 비상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비상 경제 권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국가의 비상 사태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요거 하나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뭐 그 1심, 2심 판결을 보면 글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정무적으로 보면 이것이 만약에 그 위헌이 됐을 때 지금 지금까지 한 880억 달러 9월까지 관세로 세수가 거쳐야 이게 한 126조 원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급될 때 갖고를 정치적 파급력, 후폭풍, 그다음에 그 미국 행정부가 어떤 갖게 될 혼란, 그 미국 영향력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법리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이 부딪힐 수 있다. 그랬을 때 연방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에 손을 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리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와 좀 다르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의회 권한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처음 그 건국이 됐을 때 이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어떤 신생국 미국의 어떤 살아나는 생존에 있어서는 그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핵심적인 권한을 헌법에다가 의회에 준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인데 그것도 국민들의 손에서 뽑힌 하원이
그 갖고 있는 주된 권한인데 그걸 대통령이 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이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법원이 지금까지 1, 2심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미국한테 많은 관세를 내는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유리하게 나왔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잘 나오면 우리한테 큰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마치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플랜 B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품목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은 그런 의회에 있고 네. 입법의 영역인데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보편가세 10%를 전 세계에 매기고 거기다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좀 다르게 매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를 받은 것처럼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품목별 관세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호관세 논의가 됐지만 뭐 자동 철강 알루미늄에 50% 부과된 것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이번 그 헌법소원에서의 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확정법 232조 같이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그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다. 슈퍼 301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하면 그 품목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 수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상호관세처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권한은 제약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양상은 좀 제약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는 예상이 되죠.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관세 배당금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자, 외국에서 받아낸 관세 인상분을 가지고 국민들끼리 나눈다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이게 시행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거는 세수잖아요. 행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 때 미국이 잘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하는 형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 퍼스널 책이 수표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 수표를 발행해서 개인한테 다 그걸 줍니다. 그게 현금을 진짜 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1,500씩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배당금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그 자기 통장에 자기 손에 들어오는데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셧다운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대미 투자 협상 뭐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관세 부분 이런 건 많이 마무리됐는데 안보 부분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 이견 지금 조정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그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조정이 될지 이거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현재 그게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것도 명시를 해줬고 공개적으로 명시를 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고위급에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안을 확인하는데 국방부, 국무부, 이제 에너지부가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비확산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담당 그 주관 부처로서 이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부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승인해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거는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일각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모든 게 투영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에 다를 수 있다 하는데 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 그 황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곧 정책이고 법이 아닌가. 지금 미국 정치가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장관들 크리스 라이트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충성파인데 에너지부가 그 밑에 있는 뭐 국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어긴다.
그거는 상상하기가 그래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부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기의 트럼프와는 달리 2기의 트럼프는 전혀 다른 강력한 트럼프로 돌아왔군요. 자, 셧다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문단은 이른바 셧다운이 미국에선 역대 최장기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1월까지 임시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했네요. 그럼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돼가는 건가요? 해결이 된다고 봐야죠. 네. 40일까지 끌었던 게 역사적인 거였고 네. 최장기간 끌은 거죠. 그러니까 기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받기를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기싸움을 하면서 그 뭔가 좀 그 세력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서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한 미국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그 연장해야 되는데 그걸 공화당이 이제 OBBA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해가지고 네. 감세를 좀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이 오바마 케어는 엄청난 돈이 들긴 드는 거죠. 보조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예, 거죠. 예. 그 부분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그 보험 수가가 아시는 것처럼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회사들에게 그 뭔가 좀 수지를 맞춰주려면 국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국가 재정이 들어가니까 민주당은 그냥 기꺼이 해주지만 공화당은 그 부분 탐탁지 않아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연방 예산에 그걸 보조금 연장을 해줄 것이냐 그거 갖고 기싸움을 한 건데 결국 그거는 이제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이게 장기화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 책임도 있고 야당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고된 연방 직원도 그 다시 복직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푸드 스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영양 보증 지원 프로그램 이거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안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네. 다시 이제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휴직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도 보장하는 돈. 이래서 어떤 그 공화 민주 양당의 어떤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을 해서 가장 민감한 건 빼고 네. 그냥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일종의 봉합이군요. 1월까지 임시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네. 그렇다면 40일까지 끌 이유는 없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그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복직도 좀 되겠지만 자, 그런 큰 어떤 진통을 겪고 그것을 이제 좀 마무리돼 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최근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얘기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시장, 뉴저지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 등 미국 일부 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뉴욕시장과 버지니아 주지사 등의 선거 결과 이건 어떤 의미라고 평가를 하세요? 이길 사람이 이겼다. 그래요? 그 뉴욕, 뉴저지 이건 완전히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톱밭이고요. 버지니아는 남부의 관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 세가 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됐던 지역이다. 근데 여하튼 공화당으로부터 탈환은 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버지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뺏겼었어요. 탈환을 한 거고 뭐 뉴욕 같은 데는 뭐 공화당이 뭐 넘볼 수 없는 아성의 거의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런 지역이 뉴저지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길 곳이 이겼다. 근데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뉴욕 시장의 조란 람단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뭐 민주사회주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북유럽의 어떤 그 복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 개혁 성향의 민주 굉장히 좀 급진적이죠. 그런 극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극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진보적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네. 좀 그 민주당 워낙 큰 정당이니까 개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원 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장 그 극좌라고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스쿼드라고 그래갖고 네네. 한 그 젊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굉장히 강경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분들은 그 소수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신민주당은 이렇게 빌 클린턴이라든지 힐러리 클린턴, 네. 그다음에 조 바이든 같이 좀 온건한 분들, 네네. 진보지만 온건한 분들, 네네. 그다음에 의회 진보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버니 샌더스 같은 분, 예, 예.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란 맘단이 비슷하게 그분도 이제 민주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복지 네네. 강조하고 뭐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런 분, 조란 맘단이란 분이 이제 34살 됐는데 네. 이제 무상 교육, 무상 버스, 뭐 최저임금 인상, 거기다 그다음에 임대료 동결. 뭐 이런 예. 거 거의 뭐 미국에 상상 못할 뭐 특히 그리고 뉴욕에서. 예, 뭐 예. 사회주의, 자본주의 천국인 뉴욕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어려운 뉴욕 시민들의 팍팍한 그 어떤 생활을 딱 그거에 대한 그 경종을 울리면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이 실험이 내년 중간 선거까지 갈 것이냐, 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죠. 네. 자, 그럼 뉴욕 신임시장만 두고 보면 이분이 어떤 미국의 어떤 뭐 좌파 진보 세력 중에 뭐를 대변할 수 있는지 약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아니면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의 찻잔 속의 태풍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이라고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최초의 무슬림, 인도계 무슬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무슬림 시장이 나왔다. 그것도 30대 시장이 나왔고 인도계다. 네. 아시안 계통의 무슬림이 뉴욕 시장이 됐다. 이건 파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네네.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뉴욕에서 끝날 것이냐,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중간선거까지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요건 지켜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50개 주가 다 뉴욕 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그래서 이제 개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뉴욕 시장 조란 맘단 있는 그러니까 스쿼드나 뭐 의회 진보 연합까지 좀 이렇게 좀 급진적인 이런 네. 분들하고 함께하지만 이번에 그 버지니아 주지사나 뉴욕 주지사 같은 분은 이번 뉴저지 주지사 같은 분은 신민주당원 네. 온건 보수 온건한 그 진보 중도 진보 이런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봤을 때 차라리 그 파괴력은 이 버지니아 주지사나 뉴저지 주지사가 훨씬 더 그래요.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했을 때 내년 네. 이분이 새로운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로 떠서 민주당을 이념적으로 국자 쪽으로 쫙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공격하면서 중도 확장성을 막고 이제 코너로 몰아버릴 건데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할 의제가 있고 뭔가 힘이 있을까? 이 부분에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의 움직임 보면 신선하긴 하나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한테도 엄청 중요하고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 내년 중간 선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중간 선거까지 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변수들에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리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가죠. 그러니까 요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시장이 조란 맘단이 버지니아 주지사, 뭐 뉴저지 주지사 다 이제 경제 실생활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에 민주당이 완패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그 중도층이라든지 유권자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낙태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뭔가 이념이나 문화, 사회 문제를 건들면서 뭐 어떤 이슈 오너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이 공화당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작년에 제일 컸잖아요. 네네. 그거를 트럼프한테 뺏기면서 졌는데 그걸 요번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동결, 네.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뭐 이런 걸 하면서 실생활 이슈를 건드는. 그러니까 워낙 물가가 높고 살기가 폭폭하니까.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나 뉴저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실생활 문제를 건드려서 이제 그 어필을 해서 이겼는데 이길 걸 이겼지만 더 크게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그 실생활 문제가 클 거고 특히 관세 효과가 내년 네. 상반기에는 미국 전역이 퍼질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코스트 리빙이라 해서 뭐 굳이 인플레이션이라 하지 않아도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네. 올랐고 누적된 게 크거든요. 코로나19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에 백악관 재입성시킨 가장 큰 요인이 그건데 네. 지금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요인에 의해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오.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 그 상반기 때 미국 내 경제 상황, 특히 이 코스트 오브 리빙 물가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 어떤 체감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 이게 내년 중간선거 표심을 결정지을 네. 가장 강력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어차피 공화당은 트럼프의 리더십을 딱 중심으로 뭉칠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은 누구 인물을 중심으로 뭉친다기보다는 어떤 물가를 비롯한 어떤 경제 상황을 가지고 이제 밀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뿌려놓은 어떤 관세의 역습이 과연 어느 정도 파장까지 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민주당한테는 네.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작년 대선 완패 이후로 이제 커멀라 해리스라는 후보가 사라지면서 네네. 구심점이 사라져서 무기력한 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네네. 그거를 대체할 그 신인이 안 보이고 조란 맘다니가 부상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그럴 수 있다. 예.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말씀드린 코스트 오브 리빙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 경제 문제인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요. 이거는 네.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지 네. 자신들이 주도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의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만약 내년에 경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잘해서 코스트 오브 리빙 물가가 좀 떨어지고 유권자들 인식이 좋아지면 네. 그러면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즉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뭐 실생활 유권자들의 실생활을 터치하면서도 뭔가 민주당다운 네. 의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게 근본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늘 반복해서 빌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이 문제로 계속 돌아오네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어떤 변화를 주목하면은 좀 우리가 그 대응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치로 보면 중간 선거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네. 대통령 이번에 아시아 순방하면서 네. 뭘 했나 딱 보시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협정하면서 체결하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위상을 네. 좀 세우려고 했고, 예. 그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정치적 성과를 가져갔어요. 거의 뭐 봉합하면서 갔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세 전쟁을 일단락하고 이제 성과를 내세우면서 내년에는 이제 제조업 네. 부흥을 위한 노력을 주요국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네. 관리하고 한국과 협력을 증대하면서 자본은 좀 줄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과를 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해나가는데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미 간에도 불협화음보다는 협력 증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1년은 우리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좀 경제적 이익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도 보다 좀 정치적 승리,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용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경제적 부흥 이런 거에 우리가 잘 부합하면 우리 국익도 챙길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